네. 오늘은 니체 철학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도 불리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등반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첫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제1부에 집중해 볼 거예요. 맞아요. 이걸 토대로 니체가 던진 첫 메시지가 뭘까?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특히 니체 여동생 서문을 보면 이 책이 니체 개인 경험이랑 아주 깊게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서양 철학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요. 특히 제1부는 니체의 그 핵심 사상들이 처음으로 막 세상에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 개인의 어떤 고뇌, 철학적 야망 같은 게 다 응축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가 뭘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니체 철학의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인이라던가 가치 전복, 또 자기 극복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그 생생한 순간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주인공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무려 10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다가요. 네, 10년이죠. 근데 그 표현이 재밌어요. 너무 많은 꿀을 모은 벌처럼 자신의 지혜에 지쳤다. 아, 그 비유요? 네. 지혜가 너무 쌓여서 이걸 좀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받아줄 내민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려옵니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 지혜를 나누려고 내려오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동기가 숨어 있는 거죠. 더 깊은 동기라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의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기존의 그 낡은 가치체계의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뭐랄까 혁명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인물이 숲속의 노성자잖아요. 네, 그 성자요. 이 성자는 신을 찬미하면서 그냥 숲속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라투스트라한테 인간 세상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숲에 머물라고 충고하죠. 맞아요. 인간에게 가지 마라 이러죠. 근데 차라투스트라는 딱 잘라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러 갑니다. 이 만남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세상을 등진 사람이랑 세상 속으로 뛰어들려는 사람 딱 대비되죠. 정확합니다. 그 성자는 어떻게 보면 세속을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인물이에요. 이건 니체가 좀 비판적으로 봤던 태도거든요. 아, 현실 도피 같은 거요? 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초월적인 것에 기대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반면에 차라투스트라는 인간 세상의 그 복잡함, 위험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니체의 그 삶 긍정 철학하고 현실 도피적인 종교관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슬슬 드러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마을 시장 광장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곳에요. 네, 시장 광장. 거기서 드디어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 유명한 구절들. 보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맞아요.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리고 또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놓인 밧줄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와, 정말 강렬한 선언이죠. 그렇죠. 인간 스스로를 넘어서 초인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건데 군중 반응은 완전 싸늘하죠. 비웃음뿐이고. 그렇죠. 이해를 못하죠. 차라투스트라 회고가 참 인상 깊어요.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귀들을 위한 입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나를 증오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얼음이 있었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네. 그 시장 광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통념, 피상적인 가치관, 대중의 수준 이런 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차라투스트라 메시지는 너무 급진적이고 심오하니까 당연히 당장 이해받기보다는 조롱이나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그 줄타기 고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여기서 왜 차라투스트라 메시지가 외면받는지 또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진짜 아슬아슬하잖아요. 탑 사이에 걸린 밧줄 위를 고개사가 걷는데 갑자기 어릿광대가 나타나서 막 방해하고 조롱하죠. 그렇죠. 어서 가라 이 절름발이야 막 이러면서요. 네. 너보다 나은 자의 길을 가로막지 마라 이러면서 소리치니까 결국 고개사가 균형 잃고 떨어져 죽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그 줄타기 고개사는 바로 인간 실존의 어떤 위태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물적인 과거와 초인이라는 미래 사이, 그 아슬아슬한 밧줄 위를 건너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뭐 이런 거죠. 구경꾼들은 그냥 환호만 하고요. 구경꾼들은 그저 위험한 구경거리에 환호할 뿐 그 의미는 전혀 이해 못하고요. 그리고 그 어릿광대는 기존의 낡은 가치관이나 변화를 가로막는 대중의 냉소, 적대감 이런 걸 의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릿광대가 차라투스트라한테도 경고하잖아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하죠. 이 도시를 떠나라. 너무 많은 이들이 너를 증오한다.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도 너를 증오하고 너를 그들의 악마라고 부른다. 이렇게요. 와,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겠네요. 이 경험을 통해서 차라투스라가 중요한 걸 깨닫죠. 그렇죠. 자기 메시지는 아무한테나 던질 게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소수의 동반자들,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죽은 고개사 시체를 메고 광장을 떠나는 거군요. 이제 대중이 아니라 동반자를 찾아서. 맞습니다. 이 프롤로그는 차라투스트라가 자기 사명을 세상에 알리려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 결과 전략을 수정해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 1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고 또 작품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1부에 담긴 차라투스트라의 주요 가르침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제일 유명한 비유 같은데요. 세 가지 변신. 네, 맞아요. The Three Metamorphoses. 인간 정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세 단계 동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니체 사상의 진짜 심장 같은 부분이에요. 자기 극복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단순한 지적 성장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낙타죠. 낙타는 무거운 짐을 일부러 짊어지라고 해요.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물으면서 힘든 과제들, 진리를 위해 모욕을 견디거나 교만함을 낮추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 밀어내는 그런 짐을 지고 사막으로 가죠. 그렇죠. 이건 딱 전통적인 도덕률이나 사회적 의무, 니체가 말하는 그대는 해야 한다를 그냥 묵묵히 따르는 복종적인 정신 상태 같아요. 맞습니다. 낙타는 기존의 가치, 규범,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고 인내하는 단계를 상징해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복종과 인내를 배우는 어떻게 보면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니체한테 이건 절대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와 창조를 위해서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서 두 번째 변신을 하죠. 바로 용맹한 사자로요. 네, 사자. 사자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짐을 지지 않아요. 자유를 원하고 자기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근데 앞을 딱 가로막는 게 그대는 해야 한다는 황금 비늘의 거대한 용. 그 용이 상징하는 게 바로 기존의 가치 체계인 거죠. 맞아요. 근데 사자는 이제 굴복 안 하고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나는 원한다. 그렇죠. 나는 원한다. 모든 해야 하는 의무랑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자유를 향한 거룩한 부정을 선포하는 거죠. 용이란 정신이 더 이상 주인이나 신이라 부르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 진짜 강렬했어요. 사자는 기존의 모든 권위, 도덕 체계의 정면으로 저항하고 그걸 파괴하는 강력한 힘, 즉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수천 년간 인간 정신을 지배해온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맞서서 나는 하겠다는 주체적인 의지를 선언하는 것. 이게 엄청난 해방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자의 힘은 주로 파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 파괴만요? 네, 낡은 감옥문은 부술 수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짓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변신이 필요하군요. 사자의 파괴 뒤 폐허 위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 바로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차일드. 사자가 쟁취한 그 자유의 공간 위에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창조력을 발휘하죠. 니체가 어린아이를 결벽,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 홀리 예스라고 묘사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어린아이는 의무나 투쟁이 아니라 마치 놀이처럼 즐겁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 단계가 단순히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니체가 봤을 때 문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 바로 놀이로서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 즉 낙타의 의무를 벗어던지고
낡은 것을 파괴할 자유, 사자의 부정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모든 심각함과 당위성을 넘어서는 순수한 긍정의 경지인 거죠. 아하. 이 세 단계 변신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의 자기 극복 과정, 즉 초인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기존 가치에 도전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소위 덕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그냥 안 둬요. 맞아요. 그것도 비판하죠. 다음 장인 덕의 강자의 되하여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현자가 나와요. 이 사람 관심사는 오로지 숙면을 위한 덕이에요. 네. 니체는 여기서 당시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런 소극적이고 안일한 덕 개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마치 대학 강단의 현학적인 논의처럼 삶의 활력과는 거리가 먼 그런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자는 말 그대로 꿀잠 자려고 덕이 필요하다고 해요. 낮 동안 깨어 있으려면 밤에 잘 자야 한다. 이러면서요. 네, 잠을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니. 심지어 하루에 10번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모든 덕을 제때 잠재워야 한다. 안 그러면 깨서 서로 싸울 거다. 이런 조언을 하죠. 덕들끼리 싸우지 않게 잘 재워야 한다니 좀 웃기지 않나요? 네, 약간 풍자적인 거죠. 니체는 이런 잠을 위한 덕이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어떤 열정이나 창조적인 긴장감 없이 그냥 평온함만 추구하는 삶을 정당화한다고 봐요. 이걸 꿈없는 잠이라고 부르면서 차라토스트라가 추구하는 그 깨어있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 즉 위험하게 사는 삶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아,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쵸? 진정한 지혜와 덕은 안락한 잠이 아니라 치열하게 깨어있는 삶 속에서 발견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배후 세계에 신봉하는 자들이랑 육치를 경멸하는 자들. 이 장에서는 플라톤 이후 서구 사상의 큰 흐름이었던 이원론에 대한 니체의 정면 비판이 막 터져나오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과 무력함이 모든 배후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현실 너머의 저편 세계나 천상의 것에 대한 희망은 병든 자들의 망상일 뿐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려요. 맞습니다. 니체는 현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고 이상적인 저 너머를 갈망하는 태도야말로 삶에 대한 배신이라고 봤어요. 특히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신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그 오랜 전통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죠. 맞아요. 대신 니체는 육체하고 이 땅의 삶을 전적으로 긍정하라고 외치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육체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와, 이 선언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더 나아가서 육체를 이성, 리즘보다 더 근원적인 커다란 이성, 빅사가시티 또는 자기, 셀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흔히 나, 에고라고 부르는 작은 이성은 이 자기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해요. 와, 육체를 커다란 이성이라고 보다니.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국 서구 철학의 주류였던 정신, 육체 이원론, 즉 정신을 우위에 두고 육체를 폄하했던 그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겁니다. 니체에게 육체는 경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원천이자 우리 존재의 뿌리예요. 자기, 셀프라는 개념은 이성적인 자, 에고보다 더 깊은 차원의 몸에 뿌리 내린 본능적이고 총체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아하, 따라서 우리는 천상의 구원을 바랄 게 아니라 이 대지에 충실해야 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이게 니체의 핵심 주장입니다. 1000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이 장으로 넘어가면 차라투스트라가 여러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마다 다른 선과 악의 기준, 즉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네, 가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어떤 민족도 가치 평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존하려면 다른 민족과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각 민족이 생존하고 자기를 넘어서려고 스스로 창조한 거라고 설명해요.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예를 들면서요. 여기서 니체는 가치 보편성이 아니라 상대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 민족이 추구하는 선이라는 건 그들 고유의 생존 조건과 자기 극복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편적인 목표, 즉 모든 민족의 목에 걸릴 하나의 목표는 아직 없다고 지적합니다. 1000개의 목표가 있었으나
아직 하나의 목표는 없다고 말하면서요. 아, 통일된 목표가 없다. 네. 이건 결국 기존의 낡은 가치들을 넘어선 새로운 인류 공동의 목표 설정, 즉 초인이라는 목표 제시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쉽지 않는데요?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에서는 바로 그 어려움과 고독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네, 그 길은 외롭죠. 창조자는 필연적으로 무리, 그러니까 더 헐드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자기 길을 가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군중의 오해, 질투, 심지어 증오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간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신을 창조하려 하는가. 이 물음이 그 무게를 딱 느끼게 해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심지어 창조하려면 자기 자신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 경멸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 와, 이건 거의 자기 파괴적인 과정까지 요구하는 거네요. 이 창조하는 자의 길은 바로 차라투스트라 자신의 운명이자 여정인 거예요. 프롤로그에서 대중에게 실망하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안락한 현실과의 결별을 의미하고 기존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신념이나 애착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극복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서 창조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 창조자를 찾는다는 말처럼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1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개념은 베푸는 덕에 대하여인 것 같아요. 네, 베푸는 덕, the bestowing virtue. 차라투스트라는 여기서 가장 높은 차원의 덕으로 베푸는 덕을 제시하는데요. 마치 황금처럼 스스로 빛나고 가치가 막 넘쳐 흘러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덕을 말하죠?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넘쳐서 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해요. 이 덕이 풍요로움, 리치네스에서 비롯된다는 점, 부족함이나 동정심 아니면 뭘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병든 이기심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죠. 보라, 나는 베푸는 덕을 찬양한다. 이 덕이야말로 가장 높은 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베푸는 덕은 프롤로그에서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외쳤던 그 최초의 동기 있잖아요. 나는 내 지혜를 나누고 베풀고 싶다. 내 손이 받아줄 손을 만날 때까지. 이 말과 정확히 연결되는 겁니다. 아, 처음에 했던 말이랑요. 네. 그의 베품은 결핍이나 연민에서 비롯된 동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힘과 생명력, 즉 니체가 말하는 건강한 이기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니체가 생각하는 초인의 덕성이에요. 힘이 넘쳐서 베풀 수밖에 없는 상태. 힘이 넘쳐서 베푼다라.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덕은 대지에 대한 충실함과 연결됩니다. 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베푸는 사랑과 그대들의 인식이 대지의 의미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지혜가 이 지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거죠. 와, 진짜 제1부만 해도 니체 사상의 핵심들이 이렇게나 많이 담겨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 고독 끝에 지혜를 나누려고 세상에 나왔지만 시장광장 대중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롱받죠. 그렇죠. 첫 시도는 실패였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대중 설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소수의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요. 네, 방향 전환을 하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수동적인 덕, 육체와 이 땅의 삶을 경멸하는 태도, 획일적인 집단 사고방식 같은 걸 예리하게 비판하고요. 네, 기존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죠. 그리고 초엔이라는 새로운 인간상, 세 가지 변신이라는 자기 극복의 로드맵, 베푸는 덕 같은 새로운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 대지에 굳게 발딛고선 창조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핵심 개념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1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실은 역시 자기 극복, 위법인동, 그리고 그걸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낡고 병든 가치관이 지배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그걸 넘어서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문제제기군요. 그렇죠. 프롤로그에서의 좌절은 그에게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꾸게 만들죠. 대중 강연이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 동반자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요. 결국 제1부는 차라투스트라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 거대한 도전 과제들, 낡은 가치의 파괴와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장대한 여정에 단단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그 깊고도 매혹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고독 속 지혜를 들고 세상에 나왔다가 좌절을 맛보면서도 굴하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 같이 전복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사라투스트라의 모습,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여정의 시작이었죠. 끊임없이 긍정하고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는 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네요.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1부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베풀려 했지만 세상은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 좌절이 컸죠. 그는 대중이 아닌 동반자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세상과의 불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려 할까요? 아, 그 방법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는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진정한 동반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제1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